요즘 활약 많이 보셨습니다. 주의 법안 많이 발의하셨대요. 네. 낙태 관련 법안도 있고 또 재해법 관련한 것도 있고. 네. 세월호 관련된 법도 네, 있고. 세월호 관련 법도. 중요한 건 서울시장 네. 그거 아닙니까? 온통 관심은 그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만나뵈러 왔는데. 세월호 쌍용차 해고 노동자 법률 대변인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의 편에 섰던 거리의 인권 변호사. 국회에 입성해 초선으로 최고위원 경선에 참여. 득표율 1위를 기록. 재선 성공 후 당대표에 도전하며 40대 기수론의 상징이 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로 뛰어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당이 좀 활기차고 능동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최근 정치의 보폭을 넓히며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는데 정치권 세대 반란을 일으킨 박주민 의원을 집중 분석합니다. 최근 정치권에 1970년대생인 이른바 40대 기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 전당대회에서 1등 최고위원이 됐고 또 당대표 도전에도 나섰던 분입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인데요. 최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서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박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상임위보다 뜨거운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연일 충돌하는 모습이 지금 언론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사실상 같은 검찰 출신으로서 네. 부딪힐 이유가 없었죠. 최근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검찰이고 또 검찰을 은밀히 통제하겠다 이런 시도를 안 하면서 오히려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네. 정상화로 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권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여론조사 보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도 나왔고 지금 박 의원도 이게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윤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향후에 정치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인데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의 경우에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이나 방향에 따라서는 미래 권력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후에 많은 검찰의 행동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미래 권력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역할 또 힘이 막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한다든지 네. 또는 그런 수사의 내용을 가지고 뭐 여론전을 한다든지 한다면은 과거에도 굉장히 큰 정치적인 파장과 영향력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단순히 기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다른 정책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근데 임대차 3법을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후에 네. 지금 시장에서는 뭐 전세 물량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 급등이라는 이른바 이제 부작용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늘렸을 때라든지 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어떤 그 임차 기간을 늘렸을 때 보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시장이 안정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다면 또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어주시는 만큼 그런 어려운 문제, 해결 안 되었던 문제에 좀 팔을 걷어붙이고 진짜 나서야 되는 예. 건 아닌가. 박 의원은 최근 보면 여러 뜨거운 법안들 발의를 지금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우선요,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표 네, 발의하셨는데 정의당도 이제 관심을 갖는 맞습니다. 법안이고. 예.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네. 산재가 났다고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아예 중소기업 문을 닫으라는 것이냐. 사실 우리나라 산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네. 한 해 2,000명 가까운 분들이 목숨을 잃는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요. 그런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 특히 사업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런 걸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도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법안을 발의할 때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시간을 좀 두기 위해서 네, 이른바 유예기간인가요? 예, 4년 네.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네. 박 의원은 이른바 이제 세월호 변호사로도 네. 알려지셨잖아요. 그 왼쪽에 여전히 관련된 맞습니다. 것을 그 다른 거는 뭡니까? 몇 개가 있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세월호, 네, 그건 세월호. 가족분들이 해주신 나비. 네. 요건 제주 4.3. 아, 4.3 제주. 예, 요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요거는 여수 순천. 아, 여수전 그 예. 문제. 네. 그다음에 밑에는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그것도 역시 세월호에서 시작해서 세월호로 끝나네요. 네. 그걸 다른 의원들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줄줄이 이렇게 계속 달고 움직이시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뭐 사실 이제 이 배지들 중에는 제가 단 배지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이 달아주신 배지예요. 아, 예를 박 들어 의원에 대한 어떤 기대, 예, 좀 역할 이걸 주문하면서 달아준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4.3 배지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 제가 최고위원 선거 때 방문했을 때 네. 직접 달아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아주신 배지를 제가 또 떼기가 죄송하고 또 네. 달고 있으면서 그분들의 뜻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달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여기 뭐 빈틈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나중에는. 최근에는 그래서 달아주시겠다는 분들이 나오면 제가 조금 사양을 하는 편입니다. 너무 네. 많이 달고 다니면 네. 좀 그럴 것 같아서.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좀 세월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 법안이 필요하냐?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사참위가 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네. 뭐 대면 조사나 이런 것도 코로나19로 하지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조사 권한이 약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는 그런 법안인데요.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좀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0대 국회에서요 초선 의원으로서 최고위원 출마하셨잖아요. 네. 또 재선 의원으로서 당 대표 출마 굉장히 담대한 행보를 하셨는데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최고위원 당 대표 출마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최고위원 출마할 당시에는 조금 화가 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해보려고 법안도 발의하고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당대표에 도전했을 때는 이제 180석을 얻었으니까 좀 더 국민들과 폭넓게 교감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정당이 필요하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만드는 데는 제가 좀 잘할 자신이 있다라고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당선되리라고 보고 출마하신 겁니까? 뭐 당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출마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권유도 해주시고 뭐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얼마 전 한 인터뷰를 보니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완전히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네. 그건 뭐 정치적 해석을 하면은 관심이 있다. 출마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출마하겠다라고 결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워낙 지금 많은 주위분들이 권하시거나 또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고민을 하지만 이제 결심을 내기까지는 좀 다른 과정들과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편에서는요. 이른바 이제 70년대생들 네. 그동안에 뭐 이른바 386 하면은 지금 뭐 50대 중후반. 386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도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움직일 때가 됐다. 그런 하나의 격려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당대표 출마를 할 무렵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만류를 하셨는데 출마하고 나서는 잘했다. 네. 네가 움직이니까 좀 당이 활력이 있어졌고 또 다른 젊은 의원들의 경우에는 뭔가 젊은 사람들도 도전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민주당은 이제 보궐선거 만약 잘못 원인 제공할 경우에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게 당원이 돼 있는데 네. 최근에 이걸 바꾸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박 의원도 뭐 올 초죠. 올 초에 4월에 그랬죠. 4월인가. 당원대로 하는 게 맞는 것이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출마까지 이렇게 고민하게 됐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또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4월에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7, 8월에 당대표 경선에 나왔을 때는 제가 4월에 생각했던 부분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7, 8월에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후보를 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뭐 그것이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당원 투표를 통해서 좀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야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궤변이라고 그러잖아요. 후보를 내면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이런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여론 지형을 보면 아시겠지만 부산이나 서울이나 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지금 전제가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고대 여당이 됐잖아요, 민주당이. 네. 이게 좀 도덕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된 것 아니냐. 저는 국민들과 계속 대화를 폭넓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거대 여당이 됐을 때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딱딱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 네. 또는 약간 오만해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대선 불과 이제 1년 반도 채 남지 네. 않았는데 박준민 의원이 전에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서 장담할 수가 없다. 그 언급을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네. 있습니다. 그건 어떤 배경에서죠? 사실 이제 거대 여당이 되면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겠죠. 네. 근데 그런 기대를 저희들이 제대로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면 사실 다시 표를 국민분들이 안 주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 남은 1년 6개월을 우리 당이 얼마나 국민 뜻에 부응하면서 좋은 성과들을 내느냐. 네. 여기에 대선의 모든 승패가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박준민 의원은 배낭을 메고 현장과 국회 본회장 등을 누비면서 겸손한 정치 또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몸소 보이고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어떤 변화의 길을 만들어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